자, 15번 가시죠. 15번 가시면 일단 이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정답률을 한번 볼게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6번에 15번의 정답은 3번인데 44% 정도 맞히셨고요. 1번으로 좀 답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는데요. 외부 효과를 이제 조금 볼게요. 자, 이제 이 외부 효과를 좀 보면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이 외부 효과라는 자체가 정외부 효과와 부외부 효과가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그 답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생산 측면에서는 어떤 사적 비용이 더 크고 소비 측면에서 편익이 더 크다면 한쪽이 한쪽보다 크면 무조건 개입을 해요. 개입을 안 한다, 개입을 한다. 하죠. 특히 이제 사회적 편익이 많다는 거는 사회가 유리하니까 정의죠.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그 지문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시고요. 일단은 문제를 이제 풀면서 한번 가볼게요. 요거가 이제 많이 좀 틀리셔서. 그럼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게 정의였죠. 그럼 정의법과도 개입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좀 틀려 하시는데, 이 기준이어서 아까도 봤지만 비용끼리 있어도 한쪽이 크면 무조건 개입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 정부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도 오른 것은 자, 외부 효과 공공재는 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되죠. 근데 정보의 비대칭성도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니다, 원인이다. 이다죠, 그죠? 이렇게 원인이다가 나오고 정보가 비대칭하니까 자, 우리가 시장 실패 수정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장 경제활동이니까 이건 정치적이에요, 이건 경제적 기능이에요. 경제적이죠. 외부 효과의 제거가 시장의 실패라면 저소득이 정치적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왔고요. 자,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가도 생산되죠.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요거 좀 별표 치십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가 나올 것 같은데 경합을 빼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 그럼 경합이다, 좀 비경합이다.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비배제.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공재라는 것은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 소비이기 때문에 비경합이고, 자, 생태공 같은 건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도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비배제성이기 때문에 무임 승차를 해요. 그럼 공원과 같은 공공재는 과다 생산이에요, 과소 생산이에요. 과소 생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자, 금융지원 같은 거. 자, 금융지원은 우리가 금이 들어갔어요. 금융지원은 무슨 개입이죠? 간접적 개입이죠. 그래서 잠깐 이제 화면을 보여드려서 이론을 본다면 좀 이렇게 연습 게임 좀 하고 볼게요. 이 내용을 본다면 아까 봤을 때 자, 제가 저소득하면은 정치적이었죠. 시장의 실패는 경제적이었죠. 그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은 정보의 비대칭도 시장 실패 원인에 안 들어가요? 원인에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이 암기 노트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틀리셨으면 그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15번에 가시면은 정보의 비대칭 1번 정보의 비대칭성도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다, 원인이다. 원인이다. 2번은 정치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3번이 맞고 4번은 경합이에요, 비경합. 비배제하니까 과다, 과소.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지원은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풀어드리기 전에 자, 칠판을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이제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좀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봐볼게요. 자, 우리가 공공재 같은 경우는 그 생태공 같은 건 우리한테 긍정적이잖아요. 생태공은.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가대 생산합니까? 공공재는 가도 생산합니까? 가도 생산하고. 자, 분은 개인적인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과대 생산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심시간에 부대찌개를 됐습니다. 부대찌개. 분은 과소예요, 과대예요. 그럼 정은 과소가 되겠죠. 그죠? 요것도 이제 기억하시고. 핀피는 플리즈니까 해달라는 거죠. 정이고, 님비는 나딘마이 뺑냐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16번에는 별표를 좀 쳐보시는 게 외부 효과가 기출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시키거나 중간세 정책은
부의복가를 창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억제시키죠. 못하게. 자, 시장 원리에 정은 과대예요, 과소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은 아까 공공재 기억나시죠? 공공재는 아까 우리 생태원 같은 건 과대 생산됩니까? 과소 생산됩니까? 사적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면 과대하죠. 그래서 따라서 부대찌개. 그럼 부는 과소다, 과대다. 과대 이렇게 하시고 정은 과소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좀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리고 자, 지역지구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지구제도 부의복가를 제거시키는 게 들어가는 게요. 이렇게 주택과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다. 폐수를 내려보내요. 얘를 주거정을 바꾸게 되면 부의복가를 제거했죠. 그럼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그냥 수정을 했어요. 수단이 될 수도 있죠. 자, 보조금이라든지 비과세 같은 건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의복가한테 창출해서 지원하게 되면 공급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거죠. 자, 부는 그냥입니까? 님비입니까? 생태공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 밀입장은 낫이죠. Not in my backyard. 핀피는 please예요.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주세요. 그럼 따라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그럼 핀피는 정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잘 나오는 외부 효과 자체고요. 그래서 16번 문제에 대한 그 정답에 대한 보니까 78%를 맞히셨어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야, 17번은 100% 나왔어요. 100%.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강조했죠. 그죠? 그만큼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99%입니다. 그죠? 그래서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행되는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시행되지 않는 걸 암기하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시행되지 않는 초소는 폐지돼야 되죠. 그래서 폐지된 초소, 공토, 그러면 개발권 양도라는 자체 양도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초소에 초가 토지초가 이득세고요, 소가 택지소유 상한제고, 공환지세와 종합토지세가 아직 안 떴죠. 그 보통 공환지세랑 종합토지세는 감정평가시면 났거든요. 그래서 공토, 이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소가 공토로 남아다 보니까 그냥요 민간한테 양도를 해야 돼요. 그럼 양도 세 가지, 5가지를 암기하시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건 다 맞추셨다는 거 한 문제 보장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뜬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폐지된 초소가 공토로 양도된다. 자, 그럼 초소의 초가 뭐죠? 초과이득세, 그 다음에 소가. 그럼 초소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토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공환지세, 종합토지세, 양도한다. 그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제는 용도지역지금 시행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있고, 실거래 신고제, 부동산 실명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다 맞췄다는 거는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점수를 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꼭 따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갈게요. 18번도 거의 뭐, 이제 100%입니다. 100%. 그래서 따라서 이직간.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드린 암기 노트를 보시면은 토지이용 규제, 그 다음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이용 규제는 지역주거제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개발권 양도제도도 자, 우리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지역지구제 보완책이니까 얘도 토지이용 규제 들어가고 토지구획 규제, 건축 규제, 인허가, 토지이용 계획인데 도시계획. 근데 중요한 건 직접 개입이 올해 나올 게 최고가격제, 분양가 상한제예요. 최고가격제가 간접입니까? 직접입니까? 요게 올해 역사를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공용개발을 해서 토지은행 비축도 마찬가지, 도시재개발, 도시개발, 토지수용, 공공, 토지 선매도 이제 선매자로서 지정하니까 간접은 그 수요자 공급자한테 돈을 줘요. 그럼 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금, 부담금, 보조금, 금융지원, 대출 규제라든지 LTV, DTI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행정상 지원 같은 게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0%를 맞추셨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럼 이직간 중에서 이게 토지용 규제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게 없어요. 토지 비축제도는 이직간 중에서 뭐예요? 직이죠, 직. 직. 왜냐하면
맞히신 건 좋은데 일단 요게 선명하니까 찍으셨어요. 근데 혹시라도 간접만 골라라, 토지용 규제만 골라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부담금은요. 간. 얘네들이 다 직이죠. 직이고 최고가격제 분양가 상한제. 직. 부동산 조세 세금. 간. 보조금. 간. 용도지역지구제. 이. 담보대출 규제. 간이죠. 부동산 거래허가제. 이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 뭐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19번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올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가 유형이 세법 문제를 학개론의 내용에 대한 이론과 같이 묶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감정평가 시험 떴던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좀 보세요. 자, 지금 평가사 시험 문제나 학개론에 대한 공인중개사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냥입니까? 집값이 굉장히 올라갔습니까? 공시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아시죠? 그럼 그냥입니까? 보유세도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보유세 위주로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봤을 때,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은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고, 제가 지방 취재 등록 재산세가 뭐예요? 지방세가 되고요. 과세 기준이 몇 월 며칠이죠? 요거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고, 얘와 얘는 과세 대상이 일치해요,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개론에서는 그 일치되지 않는 대상까지 다 물어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세법 시간에, 자, 우리가 이 재산세라는 거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는, 자, 따라해보세요.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죠. 종합부동산세는 안 들어가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토지하고 주택이잖아요. 예외는 있긴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학개론에서는 그 대상까지 정확하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고 그냥 일치하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세법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론을 같이 물어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평가사 시험 문제는 이 두 문제 정도 뜨는데 우리 공인중개에서는 딱 한 문제밖에 배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니까 1번에 틀렸죠. 그럼 조세의 기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 탄력성에 달려있죠. 임대주택 재산세를 강화시켰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그냥입니까? 임차한테 전가될 수 있습니까? 조세라는 거는 자원을 재분배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자, 보유세를 중과시킵니다. 그럼 자가 소유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 지문도 좀 보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나왔던 거를 응용한 거거든요. 그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이렇게 해서 요것도 문제를 보니까 56% 반만 맞히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리신 분들 꼭 좀 체크를 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을 맞히셨는데 33%밖에 안 되네요. 그죠? 이게 어렵다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대부 비율이라는 게 등장해요. 무슨 비율이 등장한다? 이게 출제가 됐었는데. 자, 이게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골 때린 거거든요. 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이 전체 총자본 수익률을 얘기하고 우리가 아는 저당 수익률을 얘기해요. 그럼 총자본이 저당보다 크니까 정이 되겠죠. 그럼 대부 비율을 높게 불리면 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건 이렇게 풉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대부 비율이 나오면 대부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상승했어? 60에서 80이죠. 그러면 전체가 100원을 투자했다고 얘기하세요. 얼마를 투자했다? 그럼 100원을 투자했으면 퍼센트니까 금액이 나와줄 수 있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이 내려가고요. 내 돈이 내려가고 수익에다가 이자를 빼거든요. 자, 그럼 대입시키면 돼요. 천천히 저랑 즐겨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가정이 얼마를 투자했다라고 가정한다면 100원이죠.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러면 60%라는 건 원은 뺄게요. 얼마를 빌렸죠? 그럼 내 돈은 얼마가 들어갔죠? 40원이죠. 원리가 지렛대효과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수익률은 100원에서 15% 전체를 벌었죠. 그럼 15원이 전체의 수익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타인 돈이 60원을 빌렸죠. 60원을 빌려서 얘네들은 10% 이자를 먹었다는 건 6원을 가져가게 된 거죠. 맞나요? 그럼 나는 40원 투자해서
15에서 6을 빼면 9죠. 그럼 9원을 먹게 된 거예요. 9 나누기 40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뜨나? 소수점으로. 0.225가 뜨나요? 그럼 22.5%라는 뜻이잖아요. 22.5%. 자, 그 다음에 이제 80%라는 건 얼마를 빌렸다는 거죠? 80원을 빌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내 돈은 얼마 들어갔다는 거죠? 20원. 수익 15원은 똑같죠? 그럼 얘는 80원에서 10%니까 8원에 대한 이자를 먹게 된 거죠. 그럼 15에서 8을 빼면 7이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먹었어요? 20 투자해서 7원을 먹게 된 거죠. 7 나누기 20 해보세요. 0.35가 뜨나요? 떠야 할 텐데. 그럼 35에다가 22.5를 빼보세요. 35에다가 22.5. 그럼 12.5%만큼 상승하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대부 비율이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은 갑니다. 금액이 나왔어요? 금액이 안 나왔어요? 퍼센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갈게요. 자, 얼마를 투자했다고 가정한다고요? 100원. 그럼 얼마를 빌렸죠? 60원을 빌린 거죠. 내 돈은 얼마 남았습니까? 전체 15원을 버게 된 거죠. 투자 수익이. 거기서 60원에서 10%가 6원 빼니까 9원 나왔죠. 그럼 난 얼마 투자해서? 40원 투자해서 9원을 먹게 된 거죠. 맞나요? 자, 이번에 그냥입니까? 80원을 빌렸습니까? 내 돈은 얼마 남았어요? 15원에서 8원을 은행이 먹어가는 거죠. 7을 내가 먹은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여기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요건 이렇게 한번 뜨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유형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서 3번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21번은 89%가 3번을 맞히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따라서 요구 수익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다 이제 필기를 하고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들어간다. 자 요구 수익률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소한 보장되는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무위험률 플러스 무위험률.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국채예요. 정기예금이나 국채. 자, 우리가 정기예금 2%라는 건 그냥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내가 1년 맡기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자가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투자자의 개별 위험보다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가 바꿀 수 있는 건 위험 할증률이죠. 그래서 그 위험 할증률은 그냥입니까? 위험할수록 할증을 많이 합니까? 그러면 개별적인 위험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무위험률이 아니라 뭐다? 위험 할증률이 되는 거죠.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 자, 그럼 1번. 자, 요구 수익률에도 위험 할증률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위험 기피형이 따라서 위험 회피형. 자, 얘는 자 이렇게 할게요. 선호형은 수익이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얘는 따라서 위험이 먼저 나옵니다. 위험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이 증가할수록 더 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회피형이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해요. 피할 수 있어, 피할 수가 없어. 분산 투자해서 제거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할인율이 크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위험 조정 할인율은 장래된 소득 현재 가치를 할인할 때 위험할수록 이 할인율을 우수율이 어떻게 된다? 높이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많이 맞히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률이 나오니까 참 좋네요.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볼게요. 67%를 맞히셨어요. 67%. 이제 포트폴리오는 이제 거의 마스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용을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밑줄 쳐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출문제 키워드가 경기 변동, 인플레, 이자율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 나타나는 힘이죠. 그럼 피할 수 없으니까 비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고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됩니까? 비체계적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하고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투자안의 간의 상관계수의 값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포트폴리오가 기대효과가 없는 건 0이에요? 1이에요? 1이거든요. 0이 아니에요. 0은 분산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이 아니라고 해야 되죠. 1이 아니라면 분산 투자를 통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시는 게 맞고요. 효율적 프론티어가 전선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효율적 전선인데, 자, 이제 이게 기대 수익률이 되고요. 기대 수익률이 되고, 평균이 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효율적 프론티어 전선이에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선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것을 연결하는 선이 효율적 프론티어죠. 그럼 얘를 봐. 밑에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교차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교차점 하면 두 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차하는 점이 맞다, 접하는 점이 맞다. 접하는 점, 접점이죠. 접하는 점, 접점. 자,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1번, 비체계예요? 체계예요? 2번, 체계예요? 비체계예요? 3번, 0입니까? 1입니까? 5번, 교차입니까? 접점입니까? 접점. 그래서 이거 67% 맞히셨고요. 그 다음에 23번으로 한번 가보죠. 2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근데 여기 이제 67%가 맞히셨는데 2번하고 4번을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2번하고 4번의 별표를 쳐야겠네요. 자, 갑니다. 자, 일단 틀리신 분들을 위해서 2번, 4번 한번 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보고요. 1, 3번은 좀 안 찍었어요. 자, 5번이 정답인 게, 자, 따라서 일시불길이 역수다. 근데 일시불길이 생략돼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가 일시불이 생략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그냥요, 일시불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불이 생략돼서 나올 수 있죠. 일시불의 내가 개수와 일시불 현가 개수를 쓰고, 자, 연연하면 저상이 나와야 되죠. 저상상수, 저상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럼 1번은 왜 들었냐?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현가계수인데 감책계수는 미음 들어갔잖아요. 그럼 감책계수예요?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는 그냥이요, 이음이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현재 가치가 되죠. 그죠? 기억하시죠? 그죠? 이렇게 잡고요. 자, 2번하고 5번, 4번을 많이 틀렸기 때문에 천천히 가볼게요. 5억에다 동그라미 치워보세요. 현재 5억은 따라서 일시불. 연금이 아니에요. 일시불입니다. 한 번만이니까 일시불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매년 5% 가격이 상승했을 때 거기에 10년을 하는 게 미래가치 기술은 맞거든요. 그럼 연금을 뭐로 고치셔야 돼요? 일시불. 자, 3번은 뭐가 틀렸냐? 할인율이라는 게 이제 어떨까? 현가라는 걸 생각하시고 N년 후에 1원이 일시불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들 할인한다, 현재로 돌린다는 건 그입니까? 현가 개수입니까? 현가 개수고요. 현가 개수고 매년 1원씩은 연금은 맞아요. 근데 그냥요 N년 수가 나왔어요. 현가예요? 내가예요? 내가가 되는 거죠. 자, 고쳐드릴게요. 자, 1번 감책임 개수가 맞습니까? 저당상수가 맞습니까? 저당상수. 자, 2번 연금이에요? 앞에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3번 내가가 맞습니까? 뒤에가 현가가 맞습니까? 현가가 맞고 4번은 연금의 현가예요? 내가예요? 그럼 5번만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많이 풀어서 그런지 78%가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자, 따라서 영업경비가 중요하다. 영업경비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놓고 할 건데, 일단 문제를 이해부터 하고 올게요. 자,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의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를 별표 3개 치세요. 무조건 얘는 뜹니다.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1분 안에 풀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자, 갑니다. 자,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공실 안 들어가고 소유자의 급여와 개인적 업무비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업무비는 임대료예요? 임대료가 아니에요. 임대료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소유자 급여도 자기 막 월급을 막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 아닌 걸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이것만 마스터 하시면 돼요. 그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원리금 상환과 이자는 경비 다음에 빼줄 거죠. 감가상각은 그냥요, 이건 장부상이에요. 실제로 현금 지출이 아니죠. 그죠? 보시고요. 근데 관리 직원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고요. 자, 수선 유지비도 집어넣어야죠. 광고 선전비도 비용이니까 우리가 다 임대사업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재산세도 보유가 쓰니까 들어가는데 자본 쪽 지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우리가 건물을 증축시키거나 가치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공인중개사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빼줄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영업경비가 들어가는 것만 얼마인지만 한번 불러보세요. 1600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해놓고 할 테니까 계산기를 껴보세요. 자, 여기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자, 가능총소득은, 자, 지금 60에다가 곱하기, 60에다가, 65에다가, 40호죠. 40호에다가 지금 호당 임대료가 얼마죠? 그럼 곱해보세요. 2억 4천이 나올까요? 2억 4천. 2억 4천을 치세요. 4천을 치시고. 공실이 몇 %죠? 그럼 10%를 눌러보세요. 마이너스 10%면 지가 알아서 10%를 지가 계산해주고 그걸 빼주거든요. 빼주나요? 그럼 2억 1,600이 나오나요? 1,600 나온다. 나오고 거기다가 영업경비가 1,600이 딱 떨어졌죠. 여기 2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0이 딱 떨어지고 그럼 얘가 2억이 되겠죠. 2억이 되고요. 근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자, 지금 떠보세요. 원리금 상환액.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다시요. 지금 보시는 요 원리금 상환액이 무슨 서비스액이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이 여쭤봅니다. 자, 그럼 부채 서비스가 얼마죠? 아까 부채 서비스가 얼마였어요? 9천이었죠. 빼주는 거죠. 빼주면 세전이 1억 1천이 나오죠. 1억 1천. 영업소득세는 순대감이 아시죠? 네. 순대감이.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줘요? 가미. 그래서 우리가 얘가 2억이다. 2억 치시고. 대체는 없습니다. 자, 이자가 얼마죠?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런 게 한번 불러. 이자가 2천인가요? 2천이고, 감가상각비가요? 그러면 3천이 되겠네요? 그러면 빼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천만 원을 빼주게 되면 두 가지 합쳤으니까. 자, 우리가 마이너스 3천을 빼게 되면은 1억 7천이 남죠? 1억 7천이 과세소득이 되거든요. 1억 7천. 1억 7천에다가 세율이 몇 %예요? 30%를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떠요? 5,100이 뜨나요? 그래서 5,100이 우리 영업소득세가 되겠죠. 5,100이. 그러면 세우는 5,900이 되니 이 중에서 틀린 거 하나 딱 본다면 몇 번만 틀었다? 4번만 틀었죠. 5,100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다른 문제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 문제만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다른 문제 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죠? 그게 그거고 괜히 시간 낭비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자체 약간 좀 틀린 거는 이제 교수님은 좀 이거보다 또 어떤 걸 좀 더 나올까요? 라고 한다면 아까 공실이 10%인데 5%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쉽게 나온다면 영업경비는 얘 30%다. 30%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영업경비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아시겠죠? 이런 식이 되니까 이 문제 별표 3개 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출문제로 계산 문제로 딱 나오는데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연기 꼭 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걸리지만 우리가 아는 쪽으로 알기 때문에 1분 안에 좀 풀으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자, 25번은 89% 맞추셨어요. 5번입니다.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을 이제 5번 맞추셨는데 자, 일단은 5번을 가볼게요. 부채 감당률은 이제 우리 항상 그 상가 건물 갈 때 순투부. 그래서 순두부찌개 가게가 장사가 된다. 순투부.
순투부 나눈다. 투 나눠서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빚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럼 1보다 커야 되죠. 근데 읽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순영업 소득이 매기간 그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을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는 건 됩니까? 1보다 작습니까?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요. 자, 내부 수익률은, 자, 우리 학교론에서 요거는 커야 돼요? 요거가 작아야 돼요? 그럼 내부가 요거보다 작으면 안 되죠?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고요. 자, 순영시 수익이가 네요. 순영가는 뭐보다 커야 되고요? 0. 투자 가치가 있죠? 대부분이 높으면 싹 다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고 부채비율도 높아지겠죠. 여러분들 화폐 시장 가치에다 비추쳐 보세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따라오세요. 현가, 내부, 지수. 요 단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냥 날려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 승수법은 무조건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려우면 저 세 가지 글씨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면 얘는 고려 안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이제 26번을 볼까요? 26번의 정답률은 67%를 맞히셨어요. 근데 1번하고 4번, 5번이 11% 찍었다는 거는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5번 문제 같은 거 좀 별표 치는 게 아직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거든요, 분이. 그래서 풀 파이낸싱을 암기 노트에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본다면,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이나 신용도입니까? 사업성을 담보로 합니까? 그럼 SOC 같은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오는 거. 그러면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제한소구고, 부의금융 아시죠? 부의금융은 금융기관의 대출자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죠. 포스코라면 그 시행사가 대체절표 기록이 안 되죠. 그 다음, 위험이 크고 수익도 높기 때문에 위험감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 다양한 주택을 원하는데,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떴거든요. 뭐라고 떴냐면, 일단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왜냐니까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럼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주도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은행도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위험할 수 있는, 둘 다 위험한 단점이라는 게 사업주와 금융기관의 둘 다 단점은 한 번도 취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5번을 제가 체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사이드로 갈게, 문제는 여기 없지만, 정보를 공유해요. 사업성을 검토하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감소시키고, 개발 사업의 사업 자금 지출 순위는 개발에 따른 공사비를 대출을 줬으니까 개발 이익보다 우선해 지출하는 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거기까지는 이제 안 물어봤죠. 자, 그럼 우리가 천천히 가볼게요. 자, 그럼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이 하나 상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어떻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받아요. 그럼 그런 사업 자체 현금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도 해당 사업에 발생한 현금 흐름에 의존하고요. 자, 사업주는 상하총을 할 수 없으니까 비소구인데 제한적 소구 방식이죠. 사문 의무가 제한되는데, 자, 부의금융이라는 장부의 금융은 누구의 장점입니까? 사업주죠. 포스코. 대차절표 기록이 안 되죠. 뒷무상대표. 그래서 사업주라고 하셨어요. 사업주.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은 돈 빌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리와 수수료가 수익이 높죠. 일반적 기업금융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제가 5번에 별표 치라고 그랬죠. 그 복잡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이해 당사 간의 조정의 어려움은 이거는 금융기관의 단점만 볼 수 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누구와 누구의 모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주와 금융기관의 모두 단점이 생각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숨겨져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3번이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도 다 맞췄어요. 그죠? 100%인데. 자, 27번은 정확히 4번이 틀렸죠?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마스터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천천히 그림을 그리면서 갈게요. 주택저당 대출 방식이 틀린 거는, 자, 우리가 이 원금하고 원리금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뒤에 거는 무조건 맞는 게, 원리금 균등은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적혀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건 정확하죠. 근데 원금이라는 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원금은 그냥입니까? 원금이 일정합니까? 그럼 초기와 후기가 똑같죠. 근데 이자가 줄죠. 처음에는 상환 안 했기 때문에 초기는 이자가 적어요. 이자가 많아요. 점점 이자가 줄죠. 후기로 갈수록. 그러면 초기서부터는 원리금이 세고 갈수록 원리금이 점차 감소하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연결시키겠는데 이따가 자, 만기일시 상환 방식도 박스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얘네들에 딱 등장하는 얘만 또 등장할 수 있어요. 이자만 내죠. 뭐만 낸다? 그럼 만기 이전까지 뭐만 내는 놈이에요. 그러면 일시불로 원금은 만기에 상환한다는 얘기죠. 그 정의만 좀 알아가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2번하고 4번을 묻고 또 우리가 이제 3번, 5번까지 가야 되는데 자, 5번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까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매기 균등하죠. 그럼 어떻게 얘는 하냐면 자, 얘는 원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자, 그럼 어떻게 잡냐? 자, 따라서 원리. 자, 그럼 원금을 위에다 놓고 이자를 밑에다 적으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이니까 아직 상환 안 했습니다. 그럼 그냥요, 이자가 많아요. 많고 줄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근데 원금은 그냥이니까 초기에 원금이 적습니까? 적고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원리금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이자는 비중은 점차 줄죠. 원금은 어떻게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요 그림 그리세요. 가장 확실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두 가지만 이제 우리가 체크해 하셔서 본다면, 세 가지까지 다 보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자, 초기하고 후기를 이렇게 그리신다면, 자, 원리금하고 잔금입니다. 원리금하고 잔금. 잔금은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요. 원금등, 원리금등, 최증식인데, 자, 우리 야매로 한번 가볼게요. 야매로. 자, 그럼 원리금 균등은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제가 항상 130씩 상환한다고 항상 강조하죠. 1000만 원에 10년에 10%, 130 저당상수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최증식은 점점 늘어나요. 그럼 자, 저거랑 연결시켜 볼까요? 최증식은요, 그냥입니까? 점점 늘어납니까?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되는 증가될 걸 예상되는 늙은이에요? 젊은이에요? 젊은 사람한테 유리하겠죠. 그럼 원금 균등 하나밖에 안 남았겠죠. 원금 균등 방식은 초기에 많고 점점 줄죠. 자, 그럼 초기에는 원금, 원리금, 최증식이잖아요. 그럼 너무 쉽네요. 4번.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이 130이 원금보다 크다, 작다. 작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100% 마셨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8번은 44%밖에 못 맞추셨어요. 자, 따라서 순당당. 순당당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장가격이 5억이고요. 순소득이 1억이고,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상가는 그냥요, 상가도 담보 가치가 있죠. 근데 DTI를 보지 않고 그 부채 감당률을 따져요. 그래서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은 얼마냐. 자, 우리가 먼저 LTV는 따라서 L을 V로 나눈다. 그럼 이게 나눈다는 거죠.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얘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6이라는 것은 3하고 2를 곱하잖아요. 그죠? 그럼 펜 들어보세요. LTV가 60이죠. 밸류가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거죠. 이걸 곱하면 대출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LTV로 봤을 때는 3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부채 감당률을 계산하는 순당당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자, 부채 감당률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아까 순투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순투부 순영업소득이 올라가고 영업소득이 올라가고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거든요. 부채 서비스액이. 자, 그럼 우리가 원리금을 항상 알면 저당상수로 나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야지만 대출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당상수. 그래서 순당당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왜 순당당이 나오게 되느냐? 자, 보세요. 순당당이 나오게 된 거는. 자, 갑니다. 자, 순소득이 지금 1억이죠. 그럼 1억에서 부채 감당률이 2니까, 자, 따보세요. 밑은 나눈다.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이 되잖아요. 0.5라고 해도 되겠죠.
저당상수가 몇 점 몇이죠? 그럼 여기 2.5억이 뜨거든요. 그럼 2.5억은 2억 5천이라는 뜻이죠. 그럼 3억하고 2억 5천 중에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얘 고민이죠. 근데 기존 대출이 얼마였었어요? 그러면 1억 5천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무슨 당당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얘를 얘로 나눕니까? 또 얘로 나누게 되거든요. 무조건 하세요. 그래서 순당당. 순영업소득이 얼마죠? 1억. 근데 부채 감당률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저당상수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0.2죠? 두들겨 보세요. 1 나누기 2 나누기 0.2. 자, 1 나누기 2 나누기 0.2. 2.5가 뜨나요? 그러면 3억하고 2억 5천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럼 얼마를 대출 받겠어요? 근데 얼마가 대출이 있어요? 그럼 얼마가 대출돼요? 1억 5천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가에 대한 따라서 순당당. 그래서 LTV와 DTI가 작년에 떴기 때문에 우리는 LTV와 부채 감당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DSR이 있긴 해요. 여러 가지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빼긴 하는데 그건 계산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거기까지 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 부채 감당률만 가세요. 자, 이게 나오면 무슨 당당을 기억하라. 근데 중요한 건 순당당만 야매라. 미치겠어. 순당당은 그냥 나누는 거야. 자, 그럼 교수님 원리는 어떻게 나눴어요? 그냥입니까? 맨 처음에 순소득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부채 감당률로 나눈다. 또 저당상수 나누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하면 집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집에 가면 무슨 당당만 생각나요. 이렇게 하면 가는 거죠. 그죠? 숭구리 당당, 순당당. 알겠죠? 그죠? 그러면 1억에다가 2.5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1억을 빼니까 어떻게 돼? 1억 5천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만 느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순당당이라는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요즘 대출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상가 쪽으로 대출이 또 받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갈까요?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